자, 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오늘은 How to conceive domain modeling. 결국 저희가 이제 domain analysis라든가 domain task analysis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처음에 뭔가 어세스먼트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도메인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게 자격 시험이 됐든 무슨 뭐 진단 시험이 됐든 잘 분석을 하는데 오늘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시험을 만들 때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했던 것을 이제 디지털 나우지라는 그 기반으로 우리가 어세스먼트,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 어댑티브 러닝이 됐든 뭐 아주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도메인 모델링을 할 때 도메인을 모형화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 통계 모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형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분석 가능하게 하고 요소들을 뽑아내 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념을 잡아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도메인 모델링 할 때 비디오는 뭐 있지만 온톨로지 모형하고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도메인 모델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온톨로지 모형을 왼쪽에 끼고 예를 들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메인 모형 안에. 그 다음에 그것을 태스크 모형 혹은 아이템 모형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문학 모형 만들려고 하면 태스크 모형 만들려고 하면 뭔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템 모형은 태스크 모형에서 나왔어요. 그럼 태스크 모형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 도메인을 분석을 잘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서머티브일 때가 있고 저희처럼 어댑티브 러닝일 때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단계에 있으니까 애매한 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시고 우리가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1960년도 이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뭐 디지털 나울리지의 첫 페이퍼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어치먼트 테스트 처음에 이제 아이템 모형이라는 게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뭐 폼 나오고 뭐 민스키 선생님의 폼 나오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도입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컴퓨터라이즈 하는 것까지 했는데 유니버스를 또 디파인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도메인 어널리시스에서 유니버스가 디파인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하고 구분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이 페이퍼 리뷰는 조금 줄이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뒤에 비디오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 속에서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그냥 한글로 할 때는 백그라운드만 조금 집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백그라운드를 보실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식 전승이라고 그랬었죠. 학생들한테 이 implicit한 knowledge를 우리가 전통적인 아이템 모형을 만들어서 문항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아날로그 형태로 모형화하는 거는 시험이라든가 뭐 나올 때마다 그랬어요. 유형을 가지고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은 뭐 처음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템 모형이라는 거를 또 우리들이 유형이라는 거를 또 서브젝티비티를 없애야 되잖아요. 유형 이건 뭐 그냥 사람이 만들면 또 전문가들 지 맘대로 만드니까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체계화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문가들이 착각 속에 있어요.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항상 빠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 보라 하면 자기 지식을 explicit하게 represent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 하면 도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만들어서 시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학생이 어떻게 아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작업이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베르구송 선생님이나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 좀 인스파이어를 많이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지식을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까지는 또 이거는 잘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테이블도 만들고 플로우 차트도 만들고 우리가 도메인 어널리시스 할 때 종이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성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그러지 말고 아날로그 knowledge representation이 아니라 디지털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든 다음에 기계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식을 관리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생성 모형을 갖다 붙이면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고요. 그것은 이제 요 부분을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온톨로지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의 체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로 바꾸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이제 knowledge 모형이랑 온톨로지 모형이랑 저는 섞어서 쓰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온톨로지 모형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중간에 도메인 모형이 들어갑니다.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식에 우리가 뭐 뼈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K1, K2, K3, 뭐 K5까지 모형을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온톨로지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지식이 아니죠. 지식의 구조죠. 그렇죠. knowledge의 구조고 지식이 되려고 하면 이런 문항의 형태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의사 시험을 만든다고 봐요. 그럼 의사 시험 속에 의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 환자를 진료한다거나 뭐 처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사가 되려면 이건 진짜 알아야 돼. 진짜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돼까지 가게 되려면요. 그 도메인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도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웹 주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그 컨텍스트 있죠. 컨텍스트에서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고 이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 원래 전문가들이 이 도메인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이제 의사 시험을 만들고 뭐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능을 만들고 할 때 그 도메인의 전문가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머티브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러닝으로 넘어오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왜냐하면 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페다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알게 해주게 하는 모형의 형태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도 넣고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를 때 진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는가 그리고 도와주는가 이런 내용들이 모형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그노스틱 모형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그 디스트랙트 어널리시스를 모형화시켜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모형화시켜서 이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면 이쪽에서 시험이 됐든 뭐 진단 시험이 됐든 뭐 디지털 텍스트북이 됐든 오늘 조금 이야기할 텐데 로봇이 됐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서비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API라고 부르든 무슨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속으로 디지털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PI를 셋업해서 학생들에게 갔다가 학생들한테 가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렇죠. 인터랙션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해야지 이제 정확한 개별화가 되니까 맞춤형이 되니까 그래서 맞춤형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오잖아요. 어댑티브도 해서 돌아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의했던 여기 knowledge가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아요. 그래서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에 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도 데이터 형태로 집어넣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도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학생이 여기는 기계가 어느 정도 어댑티브 해줬는데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잖아. 학부모님들 알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만들어줘야 되고 난이도를 조절해줘야 되고 문항을 바꿔야 되고 연습 문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데이터가 순환하면서 여기에 있던 지식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도대체 뭘 알고 뭘 모르고 뭘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지가 예를 들어 전체 시스템에서 단순히 개별할 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레벨에서 학생들 개개인 지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가 이제 디지털라이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assessment라고 제가 험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education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mankind도 돼요. 정말이에요. 지식 전승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디지털라이징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룰 베이스 데이터 드리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렇게 룰만 가지고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해서 두 개를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방법 중에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을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example을 좀 잡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슬레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아이템 모형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모형인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태스크는 또 construct map, knowledge map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knowledge map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태스크 모형 속으로 집어넣는다면 태스크는 이제 그 태스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 컨텍스트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나누고 왜냐면 한 모형에서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최대한 아이소모르픽하게 아이소모르픽이라는 용어도 이제 좀 안 좋다. 아무튼 최대한 비슷하게 매니저블하게 시밀러한 난이도가 나오게끔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변형은 다르죠. 근데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것을 전산화시키고 그리고 요까지 전산화시킨 것을 우리가 knowledge 모형 중에서 아이템 모형으로 했다 그러는 거고 윗단계까지 다 전산화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가 다 지식의 구조와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 태스크 아주 좀 약간 그 추상적인 상태의 그까지도 전산화시키고 그 속에서 뽑아가지고 상당히 단순한 지식의 구조만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걸 아이템 컴퓨터라이즈드 RM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고 데이터가 이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니까 valid하고 reliable한 데이터를 받으려고 받아서 처리를 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려서 여기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학생들의 지식이 잘 구성이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렇게 예상했던 것이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디파인을 했던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진단이 됐든 아니면 도메인 모델이 됐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슬레베 선생님께서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이고 이것을 전산화하면 참 좋겠다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10년째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이거는 근데 여기가 좀 안 좋은 거는요.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전통적으로 탑다운이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이제 이 탑다운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항에서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모형을 만들고 모형으로 태스크랑 knowledge만까지 한번 올라가 보는 작업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리버스 knowledge engineering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요 summative assessment 냄새가 강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summative assessment는 탑다운이 참 좋은데 formative assessment는 조금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틀려요. assessment for learning이 되려면요.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learning은 상당히 그 service oriented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 혹은 디지털 콘텐츠가 딜리버리 되는가에 따라서 러닝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스탠더다이즈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이라든가 도메인 태스크 어널리시스 하는 자체도 좀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랑 디지털 그 서비스랑 아주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유치원 상황에서 우리가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어널리시스해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icipant 혹은 스테이크홀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여기에 참가를 하는가가 중요하죠.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있겠죠. 그죠? 학생들 사이에 우리가 기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디지털 나울리지라는 이 기계를 집어넣어서 이 지식의 전승이 됐든 하는데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한번 놔보죠. 그러면 유치원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티시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하고 같은 거는 아니지만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존재를 하시겠죠. 유치원에는. 그렇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치원이라는 컨텍스트에서는 부모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 선생님은 일반 학교에서는 중요하고 교장 선생님의 역할은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밸류 체인이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교육에서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갑이 열리네요 하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두 분이 엔도스를 해주시고 서로 엔도스를 해줘야지 우리가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또 유치원에서 우리가 하는 이 example을 볼 때는 러닝은요, 그 서비스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항상 도메인 무슨 서비스를 할 건지가 정의가 돼야 돼요. 시험은 그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러닝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러닝이라고 보면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가 로봇이라고 해볼게요.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로봇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냥 할 때는 무슨 웹사이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단말기 앞에서 시험을 치는 거였었는데 오늘은 돌아다니는 실제 움직이는 로봇이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로봇을 하나의 주체로 놓고 이제 디지털 나울리지를 중심에 놓은 다음에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로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어. 하나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인식 능력.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가 애들을 좀 파악을 하고 여기가 나는 어딘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GPS가 달려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이 요즘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 TTS라는 거, 뭐 STT라든가 뭐 읽어가지고 그 음성인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뭐 조그만 것들도 다 연결되니까 요즘 큰 로봇은 당연히 당연히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동차라고 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이들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 개구장이들도 있고 유치원에 좀 적응 못 해가지고 근데 처음 와가지고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일들은 예를 들어서 이 기계에게 인식 기능이 있다 그랬으니까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가 사진을 보여주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도 들려줘서 이 아이의 목소리는 이러니까
아, 이젠 소리만 들어도 누구구나. 얼굴을 보면 아, 제가 누구구나. 그 정도는 파악을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따로 개발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로봇에다가 연결시켜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라고 합시다. 그럼 AI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뭐 AI 마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고 치죠. 그럼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이건 인식지능이야 뭐 다들 잘하는 사람들 많으시니까 우리는 러닝 프로그레션 하는 맵이 학생들에게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로봇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면 우리가 얼굴 이런 거 음성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로봇한테 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knowledge가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슬롯만 있겠죠. 베이장 같은 경우는 프라이어가 다 플랫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맵을 잡을 건지 멀티 디멘셔널한 맵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는 러닝 프로그레션 모델 할 때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런 맵이 knowledge 맵이 개개인별로 따로 존재하는 이 태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지고 하고 이 기계와 이 로봇과 이 머신은 이제 웹으로, 클라우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봇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같은 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머리가 하나인 거예요. 몸은 따로 있어요, 로봇들이. 근데 머리가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제 뇌가 되는 거고, 이게 팔다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또, 뭐, 우리는,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기계들이 이제 얘네들끼리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다른, 움직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보는 건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 전체 러닝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 그래서 첫 번째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GPS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따로 움직이는 거죠. 예. 얘는 이 친구는 왼쪽으로 가고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해서 애들 따로 만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나고 나면 만나서 자기가 했던 작업에 대해서 러닝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뿐이에요. 아, 나는 얘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어세스먼트를 해서 아, 이 친구를 만나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태스크를 만들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친구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자. 다 되어 있는 친구들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누구 먼저 업데이트를 시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뭐 그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면 무작위로 만나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문항을 가지고 있잖아. 영어 문항을 물어봐야 되는 거, 뭐 이게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 게 있으면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가서 야 누구야? 리니어야.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대답이 들어오면 이제 피드백을 정하는 거예요. 아이니까 로봇이 한번 춤춰주면 좋잖아요. 맞췄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베이비 샤크 뭐 이런 음악을 하나 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맞췄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랙션 계속 하는 거는 이 둘은요. 계속 인터랙션만 하는 거예요.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맞았는데 맞았다 틀렸다 너는 뭐 퍼센타일 랭크 뭐 25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그만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해주고 아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해주는 뭐 cheer-up 동영상이라든가 얘기라든가 녹화해서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또 물어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다 녹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눈물을 그치고 웃을 때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좋아하고 이 로봇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때 왜냐면 엄마 마음은 내가 우리 딸이 지금 울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학교 갔는데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로봇하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도 보고 웃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웃는 것을 부모가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또 교장 선생님이 볼 때 에? 아니 나는 영어 유치원 뭐 영어 강사를 쓸 돈은 없는데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텍스트 투 스피치를 영어도 컨텐츠도 해주고 베이비 샤크 노래도 유튜브에 있는 거 영어 틀어주고 애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고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지갑이 열리네요라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태스크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제너럴하게 만들어져 제너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지식을 올리든지 간에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도메인을 바꾸면 물론 이제 knowledge structure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학생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열고 근데 열어서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는 서비스 스페시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교과서면 디지털 교과서에 맞는 태스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는 거는 뭡니까? 문항 주고 피드백 만들어서 주고 데이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그로스 모델링이라든가 멀티 디멘셔널 뭐 그로스 모델링 해가지고 뭐 다이그노스틱 모델 하든지 업데이트 베이지안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좀 더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거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의 평균이라든가 전체의 프로그레스도 볼 것.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것만 액세스 가능할 것.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필요하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Domain Task Analysis for Adap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랑 조금 많이 틀리긴 틀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몰라요. 텍스트 투 스피치 몰라요. 기계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GPS 따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협력한다고요. 예.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전문가의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이 디지털 서비스와 컨텐츠라 그랬죠. 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웹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QTI를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다 interoperability를 맞춰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웹 스탠다드 형태로 우리가 문항의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서 디지털 컨텐츠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온톨로지 모형이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결국에는 온톨로지 모형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구조를 또 뽑아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iverse Defined System of Arithmetic Achievement Test는 이건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AIG를 공부할 때 처음 읽어서 우리가 접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블레 선생님이 이제 이 모형을 전산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196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뭐 오늘은 페이퍼 리뷰를 하기 위함은 아니고 이분도 세팅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야, 내가 러닝 센터가 있는데 테스팅 센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군대에서 와가지고 시험 치고 나서 답이 뭐예요? 물어보고 또 치고 테스트 시큐리티가 너무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IRM 모형이라는 거를 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산화시켜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수학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메인 어널리시스 별거 없습니다. 도메인 어널리시스는요, 그 도메인의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능력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지금 월세도 못 내가지고 영어 유치원 해야 되겠는데 영어 강사 구할 수도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는 보냈는데 애가 지금 뭐 적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걱정되는 그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러닝을 집어넣어야지 그 컨텍스트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예, 재밌으니까. 두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기계가 왔다 갔다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 재밌잖아요. 인터랙션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산화시켜서 디지털라이징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웃어주고 춤춰주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디지털 뭐 로봇이 됐든 아니면 디지털 머신이 됐든 활용을 해서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많아야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페이퍼 조금 보시고요. 바로 이제 그 과 question takeaway로 조금 넘어갈게요. 항상 디지털 나레지 할 때 우리가 positivism이랑 behavioralism에 대해서 두 개가 팽팽하게 되어 있다는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저는 이 두 개 다 다릅니다. 행동 속에서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약간 연결주의 같은 커넥티비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가 매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쪽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조금 잘 알아주시면 뭐 일단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요. 우리는 domain of task는 무궁무진하잖아요. infinitely many 있는데 그 중에 샘플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내리는 그거는 추론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universe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generalizable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generalizable하고 representative한 예를 들어서 도메인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computerized item modeling이라는 걸 한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개의 모형이 변수 몇 개를 쓴다 그랬어요. 카파 AIG 할 때 24개까지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한 개의 변수는 우리 뭐 한 1000개, 10,000개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0개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 to the 24잖아. 10에 72승인가 그래. 내가 우주의 모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알았어. 뭐 10에 82승인가 그렇더라고. 한 개 모형이 만들어낼 수 있는요. 1000개씩만 잡아도 24개 모형 변수 다 쓰면요. 10에 72승에 유니크한 게 나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유니크한 게 몇 개까지 나와요? 물론 간단하게 나오면 10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몇 개의 모든 문항을 세이브할 수가 없다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다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디멘션이 6개만 넘어가도요. 100개씩만 변수를 줘도 예를 들어 너무 많아서 1개 컴퓨터는 처리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변수 24개까지 들어간 문항들 많이 있습니다. 문항 모형들. 만들다 보면 변수를 24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복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니크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계산이 불가능하다고요. 어떨 때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몇 개가 유니크가 나오는지. 유니버스를 디파인한다. 유니버스를 만들어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난하나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주의 모든 원소의 개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그거보다 유니크가 많이 나오는 문항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 저장이 안 된다니까. 개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그렇잖아요.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몰라. 계산이 안 돼.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내가 똑같은 거를 가질 확률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문과지만 수학과 그래 술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과생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다릅니다. 진짜요. 정말이요. 디멘셔널리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니크하게 나온다는 그 개수들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또 보시고 비디오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기계화 시켜서 전선화 시켜서 하면 이제 그 개별자의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기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야 인제 좀 갖다 써라." 문항들. 예를 들어서. 예, 갖다 써도 내가 그 시험을 쳤을 때 같은 문항이 나올 확률과 0에 가까운 거예요. 혹은 의도적으로 0로 만들 수도 있고 0에 아주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영원히 시험을 한 뭐 500만 년 정도 계속 치면 같은 문항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막 뭐 시험 문제를 가르쳐 시험 문제 똑같은 건 아닌데 거기서 뽑아서 하는 게요. 학습을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exam league를 하면. 예. 그래서 일치화가 됩니다. 커리큘럼하고 인스트럭션하고 어세스먼트가 일체화가 된다는 용어를 씁니다. 예. 나중에 또 이야기할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프로포즈를 쓰거나 졸업 논문을 하시거나 지금 다 졸업 논문 쓰고 그랜트 프로포즈를 쓰시려고 지금 두 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도 다른 로봇 하시는 분들이 그랜트 프로포즈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처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아이템 모형을 만들 때 원래는 아날로그 knowledge representation 우리가 무슨 뭐 테이블 만들고 무슨 뭐 documentation 만들고 flow chart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계가 알 수 있는 형태로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들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reverse engineering에 똑같아요. 문항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항이 있든 이 블루프린트가 있든 그 속에서 지식의 핵심 구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기계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전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숫자 뭐 정수의 더하기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뭐 정수의 더하기 뭐 이런 거 기계는 모르잖아요. 기계가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을. 그래서 기계한테 줘서 우리는 그 두 숫자의 더하기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수식을 써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이템 모형 속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숫자 더한다라는 그 지식의 아주 핵심 구조는 예를 들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다고요. 아이템 모형에서 변형이 가능한 게 있고 딱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주고 동물의 이름을 맞추면 그림의 리스트와 동물의 이름의 리스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어볼 거냐, 어떻게 섞어줄 거냐, 뭐 어떻게 다양한 그림으로 줄 거냐, 뭐 텍스트 투 스피치로 물어볼 거냐, 영어로 물어볼 거냐, 그거는 다른 이슈고. 그는 태스크 모형이라든가 아이템 모형에서 처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동물 1000개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없다는 우리가 기계한테 정의를 해서 enumeration 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거의 난리지 모형인 거예요. 그 딱 맵을 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항 모형 속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온톨로지를 만들어야지 기계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기계가 추론하는 것을 해야지 사람이 한 번도 define 하지 않았던 그 inference를 기계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문항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문항이 아주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민스키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그 뭐 프레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1968년도부터 했다니까 이거 틀 짜가지고 만드는 걸 했다니까 그걸 전산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온톨로지까지 집어넣은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전산가 사람들 우리 거를 뺏어갔습니다. 인지 모형도 다 뺏어가고 뭐 프레임 이런 것도 다 뺏어가고 철학에서 하던 거 다 뺏겨가지고 지금 저희가 밀려났지만 저희가 원래 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도메인 모형 우리가 이야기했고 해서 우리는 이제 러닝에서는 이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단순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줄 건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취약점을 어떻게 찾고 취약점을 찾았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학생의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건가도 전산화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형태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도메인에는 이거는 아는 거야, 이거는 진짜 모른다고 봐야 돼, 이건 모른다고 봤을 때 이렇게 행동한 애들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줘야 되는 정보는 이런 것일 거야를 모형화시켜서 전산화하는 거예요. 아이템 모형 속에서 전산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선생님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원리를 프로그램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작업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프로시저럴 코딩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논리적인 조합을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주의 무슨 모든 요소보다 더 많은 퀸틸리언 이런 얘기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아날로그처럼 문학 만들어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만들어라, 유출되면 안 된다, 약속해줘, 유출 안 한다고 다 그러고 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린다거나 비용이 비싸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harpoon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기 잡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고기 잡히면 잡히는 거고 안 잡히면 많은 거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을 던지는 거예요. 금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쫙 까는 거예요. 저는 같은 모형이 나왔다고 해도 제가 디파인 하는 거는 아이소모르픽은요, 같은 모형에서 나오면 아이소모르픽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난이도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 모형은 난이도의 레인지가 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좁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커버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커버하면서 난이도의 어떤 구간을 커버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이템 모형을 잘 펼쳐놓으면 전체 difficulty continuum이 빡빡하게 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기설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퀘이팅을 해라, 어저스팅을 해라, 조절을 해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수능 다 끝났는데 물러나서 뭐하게, 어딜 안 물러났다가 갈 데도 없고 결국은 또 교수하러 가고 그런 거지. 뭔 책임을 지기는, 서비스하면서.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 빠지듯이 했던 거를 정교하게 다 커버한 다음에 그 속에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훨씬 정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픈 피싱이 아니라 전산의 힘을 빌어서 이제는 진짜로 과학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 금을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루카 복음 5장 4절.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근데 금을 던지라는 이야기를요, 오늘 도메인 어널리시스 하면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낚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세요. 거기에 파티시펀트들이, 왜냐하면요, 전산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서비스랑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통계 모형이라든가로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이게 일이 진행이 돼요. 그놈의 퍼센타일 랭크 세타 값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 정확하지 않아서 교육이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탠다드 에러 그거 조금 있으면 어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공부하러 가는 애들한테 손목 비틀어가지고 그 시간에 시험 칼리브레이션이나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형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계도 잘 알고, 예를 들어서 전산도 조금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 파티시펀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도메인 어널리시스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는 아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는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 원장 선생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월세 못 내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된 곳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그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수학적으로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박사 논문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지금 그랜트 쓰시려고 할 때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결국 우리 그 속에서 토픽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수학 공식이라도 그래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이소모르픽한 걸 아이소모르픽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헷갈려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널 아티클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을 내려서 여러 가지 잡는 거 사람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메인 어널리시스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창의력, 그렇죠? 그거는요 정말로 이타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될 때 위에서 삐리삐리 주실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식 전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책 쓰고 시험 만들고 뭐 교과 과정을 뭐 아날로그로 진행해 왔던 것을 사람의 어떤 그 뭐죠? 종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생성지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전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션보다 큰 거예요. 어세스먼트보다도 커서 에듀케이션보다도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지식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영어로 뭐 페이퍼 리뷰한 건 여기 있으니까 페이퍼 리뷰한 거 보시면서 페이퍼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했었던 그 유니버스라든가 도메인 어널리시스의 데피니션이라든가 그게 아이템 모델링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르고 오늘 했던 거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assessment for learning,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할 때 도메인 어널리시스, 서비스랑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태스크들 정리하는 거를 오늘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